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맞이 시가 행진이 펼쳐집니다. 숭례문 일대에서는 현무5 등 이 첨단 무기가 위용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하늘에서는 공군 비행단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날씨가 궂은 데다 도로 곳곳이 통제가 돼서 관람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소식 성민혁 기자입니다. 국산 고등훈련기 T-52 도심 빌딩 숲 위를 현란하게 지나갑니다. 아파트 옥상과도 닿을 듯 고개 비행도 합니다. 오늘 국군의 날 에어쇼에 나서는 공군 비행단 블랙 이글스입니다. 광화문 일대 상공을 나는데 지상 400에서 500m 높이까지 내려오는 저고도 비행도 선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가 행진도 펼쳐집니다. 이 자리에선 세계 최대 규모인 탄두 중량 8톤의 첨단 무기 현무5가 공개됩니다. 단 한 발로 지하 100m 밑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어 전술에게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병력 5,400명이 참가하는 시가 행진은 오후 4시부터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30분가량 이어집니다. 병력과 장비가 이동하는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서울공항부터 광화문까지 차로가 통제됩니다. 오후 2시부턴 세종대로와 서소문로도 교통이 통제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국군의 위용을 보시고 우리 장병들에게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그것이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이. 이에 따라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핵 보유국 지위를 놓고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현지 시간 30일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인 자위권을 놓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달라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을 시작으로 징검다리 휴무가 시작되는 가운데 북상 중인 18호 태풍 끄라톤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 기온이 뚝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비가 얼마나 오고 또 날씨 얼마나 쌀쌀해지는 건가요? 오늘 새벽부터 서해안 지역, 중부 서해안 지역부터 이제 기압골에서 발생한 비구름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흐리고 약하게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전 중에는 중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가 이제 오후에는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남부 지역과 제주 지역, 특히 남쪽과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내일까지도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워낙 가을과 어울리지 않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던 터라 그렇죠. 이번 비의 양도 많이 궁금할 텐데요. 다행히도 이번 비는 뭐 지속 시간과 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전국이 5에서 한 10mm,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일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네. 이번 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보통은 이 남쪽보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비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말해서 차가운 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은 북쪽에 찬 공기를 끌어오기 때문에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은 중부지방은 낮부터는 강한 바람과 함께 좀 쌀쌀하다 못해 차가운 날씨가 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뭐 본격 가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 산지는 올가을 뭐 첫 얼음이 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태풍 끄라톤도 근데 북상 중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력 갖고 있는 건가요? 예상했던 그 세력보다 지금 태풍이 막강하게 지금 강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필리핀 북쪽과 예. 대만 남쪽 그 중간에 낀 그 해상에서 거의 2, 3일간 성인의 걸음 속도로 지금 머물면서 굉장히 세력을 좀 강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한 50m가 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초속 2, 3m만 더 강하게 되면 예.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매우 강한 태풍, 보통 일반적으로 태풍은 940에서 970 헥토파스칼의 중심 기압을 나타낼 수 있는데 보통은 9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뭐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의 기록의 강한 태풍으로 기록이 되는데 네. 지금 이번 끄라톤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강력한 그 세력보다도 중심 기압이 거의 920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만이 초비상일 텐데요. 네. 다행히도 그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아마 4일 이후가 되면은 대만을 거쳐서 대만 이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텐데 그 대만을 지나는 과정에선 다행히도 매우 강해서 중간 강도까지 이 대만 아무래도 지면 마찰이 심해지게 되면은 태풍 같은 경우에는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강도로 빠져나오는 시점이 한 10월 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징검다리 연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태풍 끄라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번 태풍의 경로, 물론 모든 태풍들이 경로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난히도 이번 이제 18번째로 발생한 끄라톤 같은 경우에는 진로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 말은 즉 우리나라가 위치한 중위도권에 이렇게 태풍이 진입을 했을 때는 태풍의 북상과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관여하는 그런 기압계의 변동의 세력들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17번째로 발생했던 제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남쪽을 지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제 일본 이제 북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17번째 태풍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태풍이 지나간 빈자리를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메워줄지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메워줄지가 일단 변수가 되고 이 태풍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즉 태풍의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자리가 어디에 놓이느냐가 일단 1차적인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비는 약하지만 일단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은 태풍의 중심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또 이 차가운 공기와 태풍에서 간접적으로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와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3, 4일 정도의 우리나라 주변으로도 굉장히 강풍과 많은 양의 비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때는 태풍 중심에서 내리는 좀 비는 아닙니다. 이 태풍으로 인한 영향은 아마 이번 주 후반 거의 한 일요일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태풍은 태풍으로 모양보다는 이제 저기압의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아무튼 앞으로의 태풍의 진로가 이제 북쪽에서 다가오는 찬 공기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차지하느냐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좀 일기예보에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건데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이라고 표현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검찰은 위증교사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반복했고 증인신문 전날 김 씨 변호인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3년인데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겁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오랜 거짓의 사슬을 끌어내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열흘 뒤인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도 선고돼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2개의 1심 결과가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는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야당은 거부 행사 시에 재표결을 벼르고 있고 여당은 8명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가 있어서 소속 의원 단속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정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미 제2요구돼 폐기됐는데 야당이 다시 일방 처리했다며 대통령 제2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4일로 내일쯤 재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입니다. 이와 함께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원 300명 전원 출석 시 101명 이상 반대하면 부결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될 수 있어 여당 지도부는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입니다. 여권 내에선 특검법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위기지만 야권이 김 여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통령실에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상황이죠.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구형 이후에 사상 최악의 정치 검찰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재판 후에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자, 일단요, 검찰이 그 앞서서 선거법 위반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이어서 이번 위증교사에 또다시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을 한 겁니다. 먼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도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감경사유와 가중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감경사유는 없다. 그다음에 가중사유는 사실 위증교사죄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에 뭐 사법방해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법방해 행위거든요. 결국 재판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그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우 중대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위증교사 부분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그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위증이라는 것이 이제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고 그 상대방인 김모 씨한테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그 지금 대법원에서 뭐 양형 기준의 최고형이라고 하는 건 선고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건 구형이잖아요. 구형은 그거보다 훨씬 가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구형량 있으면 대개 이제 선고량이 그거보다는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이 가중을 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당초 법조계에서는 징역 3년보다 더 뭐 징역 3년 6개월이나 뭐 이렇게 구형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발이나 뭐 이런 또는 그 어떤 반복적인 그 여러 가지 주장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오히려 견해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징역 3년 구형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상식적인
그 수준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반발을 하지만 결국은 아마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이 징역 3년 구형이라는 데에 대해서 비교적 동의하는 숫자가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격한 반응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이 이른바 악마의 편집으로 녹취록을 편집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요?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강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분위기인데요. 그 분위기의 근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게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건데 정의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해야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들은 전반적으로 형평성이 깨져 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권에 특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 수사가 정말 공평하게 이루어졌는가? 한쪽만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이 개입됐다 느껴질 정도로 편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형평이 깨져 있는 정의라는 것을 한쪽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런 수사를 가지고도 정치를 하고 있고 구형량을 가지고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9일 이 재판에서 녹취록을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짜집기 됐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30분 분량이죠. 그걸 다 녹취록을 현장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짜집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이 대응 논리가 좀 철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짜깁기라는 것은 30분 분량인데 그 검찰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해서 재판부에 설명을 했다. 그래서 기소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 9월 9일에 그 전체를 다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들어봐서 이게 짜깁기가 된 건지 검찰의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아니면 이게 짜깁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도 검찰의 기소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지 판사는 이미 아마 심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다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짜깁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다 들어봤는데 뭐 짜깁기다 아니다 이 판단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 들어봤는데 여전히 짜깁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결국 그 반박 외에는 다른 논리를 이재명 대표가 못 찾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겉으로 뭐 조작이다 뭐라고 주장하는 거 그거는 이제 약간은 허장성세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대책이 없는 이 재판에 대해서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준 교사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응 논리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요 1심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도의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만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권 가다에는 상당히 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려는 확산될 거라고 보는데요. 1심이 나오면 현실적인 어떤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리더십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려는 많아질 거지만 표출이 되기가 좀 어렵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정권과 김건희 여사 문제도 상당히 국민들은 심각하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진전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라이벌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뭐 유무죄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거나 이 선거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한동안은 우려는 물밑으로 확산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표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제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지만 윤 대통령 즉시 응하지 않고 휴일이 지난 내일 정도에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압박과 김 여사의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한다면 글쎄요, 뭐 보시기에는 부담이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이런 정도의 상황이 연출된다고 보십니까? 부담이 점점 커지죠.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재판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지금 여권이 부정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대응을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정치적 부담은 엄연히 있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거는 지금 집권당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집권당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아닌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별도의 특검법이나 하는 쪽으로 좀 대안을 내면 어떤가. 그랬을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적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는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 주도로 한 거는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상을 규명하는 쪽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정치 공세에 더 방점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이 특검법은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이제 국민의힘은 그냥 거부하니까 끝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거부 이후에 국민의힘 나름의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예. 정치적 부담은 계속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야당 곧바로 재표결 시도할 방침입니다.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이게 관심인데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한 대표를 제외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이 원내 지도부 인사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글쎄요, 윤 대통령이 직접 표단속에 나선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와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이 일정 정도는 현역 의원이 있을 텐데 당연히 우려가 될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총선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은 총선 이후에 변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없는 결과로 또 10월 30일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아주 나빠져서 그 다음 선거들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굉장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재보궐선거는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번 표결에는 큰 영향 10월 16일이기 때문에 이번 표결은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표결에는 큰 영향은 주지 못하고 그 대통령의 어떤 표단속이 있으면 그걸 좀 존중하는 쪽으로 이번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정치적 부담은 우리 편집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보도가 정말 맞을까요? 만약에 원내 지도부만 따로 부르고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다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해도 좋다. 결국 그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아마 그런 정치적 선택을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 조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음표를 쳐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부권 이렇게 행사해서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해결책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도 좀 해주셨는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해법이라는 게 결국 현재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좀 완화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완화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의 직접 사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직접 사과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죠. 진상규명의 방법은 검찰의 수사 가지고서는 국민들이 믿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특검이나 이런 거로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전에는 아마 이 부담을 해소할 방법은 없다. 저희들의 경험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행사 열렸잖아요. 친야 시민단체 대통령 탄핵몰이가 지금 노골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걷지만요.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도 국회에서 이재명 구속의 밤 행사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의 망언을 패러디하자면 그래야 저 정신 나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릴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개별적 의원들의 자기들의 활동인 것이지 그런 걸 들어서 제명하라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고 또 시민단체가 주도를 했다라고 하지만 배후에 뭐 여당에서는 배후에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심정으로는 동조를 하고 있죠. 네네. 그렇지만 탄핵이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치적 결정이 아니잖아요. 사법적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것은 명확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야당이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거기에 어떻게 동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 심정적으로는 동조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좀 더 강경한 분들이 감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지도부나 당 전체, 당 차원에서 참여하거나 동조하고 있지는 않다. 그 동조하고는 있지 않다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그 좀 뒤를 봐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하면 뭐라고 답할 수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위법 사항이 발견될 때까지 타이밍을 보면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위법적인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탄핵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성적인 판단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아직까지는 이 민주당에게 개별 의원 차원에서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수준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 이후에 탄핵 집회 참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집회가 아마 10월부터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2개가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1심 선고 전에 그 재판부의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월부터 무슨 계기를 하나 잡아서 10월부터 뭐 촛불 집회든 뭐 이 탄핵 집회든 이런 것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민주당이 거기에 당 차원의 그 힘을 싣는 거는 조금 타이밍을 좀 보고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1심 선고에서 2개의 1심 선고에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곧바로 이제 이게 아마 탄핵 집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아마 10월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아까 빌드업 과정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1단계로 이제 바로 강덕구 의원의 저런 행위를 민주당에서 우리랑 관련 없다. 개별 의원의 행동이다 그러면서 말리지 않잖아요. 지금 저렇게 하는 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당에 부담이 된다고 또는 당에 그 지향하는 바와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면 말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말리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그 본인들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는 내심의 그 판단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 둘씩 참여가 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11월, 12월에 탄핵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전에라도 빌드업하는 몇 가지의 그 아마 조짐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시니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한 흐름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글쎄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런 흐름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 탄핵 집회로 규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야 요구 집회로 규정할 것이냐 이거는 저는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집회가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굉장히 그 친명 위주로 일색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예. 당대표가 어떤 그 1심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면 예. 그거에 대한 반발이 예상이 되죠. 예. 그러나 이것이 진행이 되려면 예. 이 지지율 20%대가 깨져줘야 이게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앞으로의 진행 사항을 판단하는 건 과거에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데서 판단 근거를 많이 우리는 구하거든요. 예. 그래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집회가 예. 지지율 추이로 보면 20% 정도에서 예. 본격화되고 이게 20%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불이 붙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를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조국 대표가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을 결심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한 거 보면 여권이 이런 데서는 힘을 합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힘을 합치지 않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탄핵 얘기 나온 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국 혁신당에서 뭔가 그 선창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복창을 하는 형태로 지금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게 강덕구 의원이 저 탄핵의 밤 저걸 주선했듯이 네네. 조국 혁신당이 먼저 얘기하고 민주당이 그 몇 사람이 몇 현역 의원이 발을 담갔고 이게 이제 점점 더 민주당 전체로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명 씨에게 건넨 9천여만 원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 자택에서 나옵니다. 명 씨는 검찰 관계자들이 나가자 문을 세게 닫습니다. 창원지검이 경남 창원과 경기 고양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 자택과 창원의 명 씨 자택, 김해에 있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 씨에게 준 9천여만 원이 석연치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명 씨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힘을 쓰고 대가로 받은 돈인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일인 만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헬로윈 참사 1심 재판부가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죠. 법원이 당시 경찰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건데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사고 전후 조치가 부실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경찰 보고, 언론 보도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별도의 경비 대책 없이 마약과 교통단속에만 치중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고 1시간이 지나서야 서울청장에 보고하는 등 구조활동에 지장을 줬다고 했습니다.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인파 유입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후 유족들은 박 구청장이 탄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까운 나이에 아름다운 청춘들이 159명이나 희생을 당했는데 저희가 국가의 판결을 기다렸는데 겨우 면죄부라니요.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검찰이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대리자수를 시키는 등 조직적 사법방해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중형을 구형한 건데 검찰은 대리자수한 매니저와 소속사 대표 등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집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호중 씨가 운전하던 흰색 SUV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고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 소극샵 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후 술을 더 먹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방해를 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리자수한 매니저, 이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킨 본부장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에 내려집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이 30살 박대성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대성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소주? 네. 지금 소주 4병 먹었다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그 감형을 노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 10조 2항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특히 심신미약일 때 형을 감경하도록 돼 있는데요. 근데 다만 감경이 실제로 될지 여부는 의문이다. 실제로 지금 그 살인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주치 감경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감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범행의 고의나 예견을 하면서 범행 후에 면책을 하기 위한 방도로서 술을 마셨다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가중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 설령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그 평소 때의 소인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결국 그 살인이나 아니면 이와 같은 것을 예견하면서도 했다면은 감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리 예전과 달리 그 주치 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형을 지금 감경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법원 양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를 고의에 동기에 따라 5개로 하는데 이른바 묻지마 살인.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참하게 어떻게 보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살해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그리고 또 이게 죄질이 나쁘다 할 경우에는 18년 이상 내지 무기징역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부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대성이 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좀 있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박대성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죠.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 돼서 소주를 4병 정도 마셨고 범행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대성이 3개월 전쯤에 순천으로 이주를 해서 배달 음식 전문점을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뭐 10대 여성을 특정해서 묻지마 살인을 한 것이거나 또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여성 혐오가 기반이 된 혐오 범죄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박태성이 이제 범행 뒤에 웃으면서 지나가는 영상, 이게 또 공개가 돼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 범죄자의 이런 심리, 이건 어떻게 뭐 이해를 하는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영화 조커를 보는 듯한 섬뜩함을 좀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함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사업을 실패하고 여자친구로부터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평소대의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성향에 의해서 술을 마시고 이건 살인욕이 발동이 됐는지는 아마 앞으로 프로파일러의 어떤 와의 어떤 깊은 심층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동기를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CCTV에 나온 모습은 일반인들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경찰 수사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축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 최근에 부상을 입은 손흥민 선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또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손흥민 선수의 이제 출전 여부, 이거는 제가 직접 소통을 했고요. 지금 본인이 느끼는 거는 조금씩 호전이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물론 지금 당장 경기를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또 본인 또 클럽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리를 시켜가지고 선수를 어려움에 겪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손흥민 선수가 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는 플랜 B는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플랜 B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각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수를 무리하게 추진신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축구계에서 굉장히 그 선임 과정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윌겐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된 이후에 5개월 동안 공석인 상황 속에서 해외 명장들에 대한 어떤 그 물망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국내에 지금 프로축구가 항상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현역 그 울산 HD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되면서 아마 특히 어떤 특정 대학의 인맥이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 1차전부터 해서 이 그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과정에서의 경기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과정과 결과가 겹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한 3개월 동안 감사한 결과 내일 10월 2일 날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 3차 예선 결과를 이제 홍 감독의 운명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장현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10월이면 3차 예선이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내일이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는데요. 아까 최진현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 10월 2일에 문체부의 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혹시 이 감사 결과에서 불공정하다든지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논란으로 지금 또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서 진상을 좀 명백히 밝히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대통령이 홍 감독의 경질을 거론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선임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밝혀라. 그리고 또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 현장에 있는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그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는 이거
해임 내지는 경질하는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경질을 지시하거나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2일 내일에 있을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 홍 감독의 거취가 어떤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앞으로의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국지적, 제한적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고 헤즈볼라는 이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흙먼지를 내며 이동합니다. 레바논 국경 주변으로 탱크와 병력이 속속 집결해 진격 채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레바논 지상전 개시가 임박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안보 내각이 레바논에서 전쟁의 다음 단계, 즉 지상전을 승인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בימים גורליים. אלה ימים של הישגים היסטוריים, אבל גם ימים של אתגרים גדולים שעדיין לפנינו. 이미 특수부대가 레바논에 침투해 사전작전을 벌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국경지대 마을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주민에겐 대피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2006년 이스라엘 침공을 막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승리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نحن نعلم قوات المقاومة جاهزة للالتحام البري.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제한적 지상작전을 통보해왔다며 방어권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 조치는 안 된다며 즉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경남 진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창업주를 다수 배출해 한국 산업화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국내외 기업가들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사흘 동안 이곳에 모여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GS 허만정, 효성 조흥재. 구한말에 태어나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을 일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창업자들은 진주 승산마을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 교류하며 기업가의 꿈을 함께 키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수도라 불리는 이곳에서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I believe Korean entrepreneurship highlighting values such as self-discipline, compass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looms large again.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연구해온 아이반 타라비시 세계 중소기업 연합회 회장은 조선시대 유학자 남명 조식 선생이 그 뿌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traced back the origins of Korean entrepreneurship, the Namyang Joseok, and the four conglomerates. We have mapped a family tree on each company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k and these families. 대기업 관계자들도 한국 기업의 위기 극복 경험과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항상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째, 국가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두 번째, 국민의 이해에 부합하느냐, 셋째,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포럼 마지막 날인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전략을 모색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독일 등 세계 각 대학 학장들이 각국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콜롬비아에서 열린 이색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수 만든 자동차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장면입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는 매년 이색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립니다. 기상천외한 자동차에 사람들이 열광하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동차 모양이 고급 수제 자동차 롤스로이스를 꼭 빼닮았습니다. 표정을 보니 관중들보다 참가자가 더 신난 것 같습니다.
경사가 있는 트랙을 내려오며 장애물을 피해 달리는 자동차 경주인데요. 참가하려면 연료나 동력을 쓰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자동차를 손수 만들어야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선수와 관중들 모두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왠지 선수들이 경주보다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네요. 네, 이 자동차 경주는 빠르게 완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기발한지도 중요한 심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선수들마다 눈에 띄는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겉모습에 치중하다 보니 경기 중에 부서지는 자동차도 많은데요. 부서지고 넘어지면 관중들의 환호가 더 커지는 게 이 자동차 대회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네,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유쾌하게 경주를 즐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국군의 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영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7도 정도 크게 떨어졌고요. 내일 아침은 11도로 시작하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춘천이 21도, 대전 23도, 대구는 27도 예상됩니다. 현재 태풍 끄라토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타이완 남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후 토요일쯤 타이완을 지나며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상황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